스님, 이 칼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나무와 바람을 닮으려는 사람일 뿐이야. 손에 익은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이지. 그런데 새벽마다 뛰시는 소리가 들려요. 저희 할아버지도 군인이셨는데 그때랑 똑같은 리듬이더라고요. 습관이란 참 무서운 거야. 몸이 기억하는 것들은 마음이 잊으려 해도 남아있어. 혹시 전에 무슨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혹시 산책을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설거지나 청소를 하시면서? 아니면 편안히 누워서 차 한 잔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속 캠핑장에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하리는 새벽 5시부터 20kg짜리 모래주머니를 차고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규칙적인 호흡, 일정한 보폭,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는 시선까지. 그녀의 몸은 여전히 특수부대원의 것이었다. 하지만 달리면서도 하린의 마음은 평온했다. 10년 전 처음 이 산에 올랐을 때의 절망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10년 전의 회상. 더 이상은 못하겠어. 28살의 할인이 707 대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눈에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707, 내가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한 일들을 생각해봐라.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랬나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었나요? 부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할인은 부대를 탈영했다. 공식 기록에는 임무 중 실종으로 처리됐다. 그 후 몇 년간 할인은 방황했다. 도심 속에서 시골 마을에서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손에 묻은 피의 기억, 그리고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죄책감. 마침내 할인이 이 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폐인 상태였다.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산속을 헤매다가 쓰러진 것을 노승이 발견했다. 시주는 무엇을 찾아 이곳에 왔소? 죽을 곳을요. 할인이 솔직하게 답했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 잠시 쉬어가시오. 죽음도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 노승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 닿았다. 할인은 며칠만 머물다 가려고 했지만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인은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평화였다는 것을. 노승이 입적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다. 할인아, 내가 저지른 죄는 붙여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울 거야. 하지만 내가 앞으로 지을 선업은 그보다 더 클 수 있어. 그것만 기억해라. 할인이 달리기를 마치고 캠핑장으로 돌아오니 박씨 할머니가 벌써 일어나서 차를 우리고 있었다. 75살의 할머니는 이곳의 가장 오래된 단골 손님이었다. 벌써 운동 끝나셨어요? 할머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요. 그런데 스님,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우시네. 할머니는 예리했다. 할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그런가요? 뭔가 불길한 꿈이라도 꾸셨나? 사실 할인은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 루나가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꿈이었다. 15년 동안 꾸지 않았던 꿈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신경 쓰였다. 할머니는 가족을 그리워하세요? 할인이 뜬금없이 물었다. 물론이죠. 죽을 때까지 그리워할 거예요.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6.25 전쟁 때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다. 혼자 딸 하나를 키워내며 평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스님도 가족이 있으셨나 봐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헤어졌는데 찾아보시지 그래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너무 오래됐어요. 아마 이제 저를 기억하지도 못할 거예요. 혈육의 정이란 건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죽은 아들들 꿈을 꿔요. 꿈에서만큼은 다시 만날 수 있거든요. 할머니의 말이 할인의 가슴을 울렸다. 그때 지훈이 텐트에서 나오며 둘에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할머니, 스님. 지훈아, 오늘 새로운 손님 오신다고 했지? 네, 노부부와 손자 내외분이래요. 아, 그리고 혼자 오시는 분도 한 분 계세요. 혼자 오는 손님? 할인이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오전 10시경 약속된 손님들이 도착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더니 할인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당신 혹시...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사진 속에는 미군 군복을 입은 외국인 부부가 2명의 어린 소녀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가 당신인가요? 할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 속 소녀 중 하나는 분명 자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루나였다. 하지만 왜 이 사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손에 있는 걸까? 죄송하지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해요. 제가 당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통역관으로 일했거든요. 이 두 아이는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순간 산 너머에서 정체불명의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할인의 모든 감각이 곤두섰다. 이 외진 곳에 이런 시간에 올 방문객은 없었다. 지훈아, 손님들을 산사 안으로 모시고 가. 할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왜요? 뭔가 문제라도. 그때 검은색 SUV 2대가 캠핑장 입구에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군인 같았다. 그중 한 명이 할인에게 다가왔다. 김할인 씨죠?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누구세요? 국정원 김 부장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국정원? 할인의 심장이 빨라졌다. 10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이들이 나타난 걸까? 여기서 얘기하시죠. 다른 분들이 들으시기엔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김 부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끄덕였다. 산사 뒤편에 조용한 곳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자리를 옮기자 김 부장이 태블릿을 꺼내 할인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해외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이 사건들 기억나시죠? 기사들은 모두 최근 몇 달간 유럽과 아시아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들이었다. 희생자들은 모두 과거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이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모든 암살이 같은 수법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법은 707 특수부대의 것과 일치합니다.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네, 맞습니다. 루나가 돌아왔습니다. 루나. 15년 만에 듣는 동생의 이름이었다. 루나가 살아있다고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치공 프로젝트 관련자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어요. 시치공 프로젝트? 할인과 루나가 어린 시절 겪었던 지옥 같은 훈련의 정식 명칭이었다. 그리고 다음 타겟이 당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를? 왜요? 루나는 당신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할인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루나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자신을 적으로 여긴다는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루나는
어떻게 살아있는 거죠? 15년 전 실종된 후 동유럽의 한 조직에 의해 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암살자 훈련을 받았고 김 부장의 말이 끝나기 전에 캠핑장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할인과 김 부장이 급히 캠핑장으로 달려가니 검은 복면을 한 인물이 국정원 요원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 인물의 움직임은 할인에게 낯익었다. 루나야. 할인이 소리쳤다. 복면을 한 인물이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랜만이야, 언니. 복면을 벗은 루나의 얼굴이 드러났다. 할인과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롭고 분노로 가득했다. 루나, 정말 내가 놀랐어? 나도 언니가 여기서 스님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걸 듣고 놀랐어. 루나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스님 놀이라니. 15년 동안 언니는 여기서 평화롭게 살았잖아. 그동안 나는 지옥에서 살았는데. 루나의 말에 할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루나야, 나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언니에게 복수하러 온 게 아니야. 루나가 김 부장을 가리켰다. 저런 놈들을 처리하러 왔어. 우리를 실험체로 만든 놈들 말이야. 그 순간 김 부장이 권총을 뽑아 루나에게 겨누었다. 루나,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면 안 돼. 무고한 사람들? 루나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다. 이 세상에 무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모두가 공범이야. 모두가 우리의 고통을 외면했어. 루나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할인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복수는 또 다른 고통만 만들어낼 뿐이야. 언니가 뭘 알아? 15년 동안 매일 죽음과 싸우면서 살아본 적 있어? 루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가 보였다. 나는 7살부터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웠어. 감정을 죽이는 법도 배웠고, 하지만 언니에 대한 기억만은 죽일 수 없었어. 루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 언니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 혼자 지옥에서 버텨야 했으니까. 할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루나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루나가 소리쳤다. 나는 언니를 원망하려고 15년을 버텼어.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언니도 고통스러웠구나. 루나가 할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10년간의 수행으로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아픔을 루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언니, 밤마다 악몽 꾸지?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죽인 사람들이 나타나지? 응, 나도야. 매일 밤 두 자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있을 때 김 부장이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보고했다. 본부, 여기 김 부장입니다. 루나를 확보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의 표정이 변했다. 확보라고? 루나는 국제 수배범입니다. 체포해야 합니다. 안 돼. 할인이 김 부장 앞을 막아섰다. 루나는 제 동생이에요.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김 부장이 총을 할인에게 겨누었다. 그 순간 할인의 눈빛이 변했다. 10년간 봉인되어 있던 707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루나, 뒤로 물러서. 할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언니,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할인이 김 부장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다. 총을 내려놓으세요. 할인 씨, 당신도 전과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 텐데. 이미 전과자예요. 제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김 부장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707의 명성을 모르는 정보기관 요원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총을 쏜 것은 김 부장이 아니라 루나였다.
그녀가 김 부장의 손목을 맞춰 총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언니, 이제 갈 시간이야. 루나가 할인의 손을 잡았다. 뭐? 함께 가자. 우리를 만든 놈들을 찾아서. 할인이 망설였다. 10년간 쌓아온 평화로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언니, 우리는 끝까지 함께해야 해. 그래야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할인이 캠핑장을 둘러봤다. 지훈이 손님들과 함께 산사에 숨어 있는 게 보였다. 박씨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깐만. 할인이 지훈에게 달려갔다. 지훈아, 내가 없는 동안 이곳을 부탁해. 스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동생을 찾으러 가야 해.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게. 할인이 박씨 할머니에게도 인사를 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스님, 조심하셔요. 그리고 가족을 찾으셨으니 다행이에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할인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다. 루나가 오토바이 2대를 가져왔다. 언닌 탈 줄 알지? 당연하지. 두 자매가 오토바이에 올라탔을 때 김 부장이 다시 총을 들었다. 스탑.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하지만 루나와 할인은 이미 캠핑장을 벗어나고 있었다. 2대의 오토바이가 산길을 질주했다. 앞장선 루나의 운전 실력은 환상적이었다. 험한 산길을 마치 평지처럼 달렸다. 할인도 뒤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지만 10년간의 공백이 느껴졌다. 루나는 계속 현역이었지만 할인은 평화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다. 산 중턱의 휴게소에서 잠시 멈춘 두 사람. 루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어떻게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 할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쉽지 않았어. 몇 년 동안은 정말 죽고 싶었어. 할인의 회상 도망친 후의 시간들. 28살의 할인이 서울 시내 한 모텔에 숨어 있었다. 부대를 탈영한 지 사흘째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을 볼 때마다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할인이 칼을 들고 있을 때 우연히 TV에서 나온 다큐멘터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였다. 저도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죽은 전우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한 할아버지의 말이 할인의 가슴을 울렸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할인이 중얼거렸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 중에도 분명 가족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함부로 죽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날부터 할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봉사활동, 헌혈, 길 잃은 아이 찾아주기. 작은 일들이었지만 할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스님이 된 거야. 할인이 설명을 마치자 루나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부럽다. 뭐가? 언니는 그래도 선택할 수 있었잖아. 나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어. 루나의 회상 15년간의 지옥. 11살의 루나가 차가운 지하실에서 깨어났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고 온몸이 결박되어 있었다. 깨어났군. 낯선 남자가 러시아어로 말했다. 루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 남자의 눈빛이 차갑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 넌 마셔야. 과거는 모두 잊어라. 그날부터 루나의 지옥이 시작됐다. 새벽 5시 기상, 체력 훈련, 무기 훈련, 심리 조작, 그리고 실전 훈련.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다. 가장 힘든 것은 감정을 죽이는 훈련이었다. 애완동물을 길러서 애착을 형성한 다음 직접 죽이게 하는 것이었다. 감정은 약점이다. 약점이 있으면 죽는다. 교관의 말이 루나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15살이 되어서야 루나는 첫 번째 암살 임무를 받았다. 체첸의 한 정치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실패하면 너도 죽는다. 루나는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죽었다. 그 후 10년 동안 루나는 완벽한 살인 기계가 되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서 목표물들을 제거했다. 하지만 아무리 감정을 죽이려 해도 언니에 대한 기억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할인의 모습, 어린 시절 함께 웃던 기억들. 언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궁금증이 루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래서 언니를 찾기 시작한 거야. 한국 정부의 비밀 기록을 해킹하고 관련자들을 추적하면서 루나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시치공 프로젝트의 진실을 알게 됐어. 우리 부모님이 왜 죽었는지도.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부모님 얘기는 언니도 알아야 해.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루나가 배낭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부모님은 시치공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어. 하지만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프로젝트를 중단하려고 했지. 그걸 누가 막았다는 거야? 박준서 대령.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더 큰 세력들. 박준서. 할인도 그 이름을 기억했다. 자신들을 훈련시켰던 냉혹한 군인이었다. 그가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시치공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지. 루나의 말에 할인의 혈액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실험체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내가 관련자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거야. 루나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할인이 동생의 손을 잡았다. 복수는 끝이 없어.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놔둬?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처럼 될 때까지? 루나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폭력 말고 다른. 언니, 세상은 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러워. 선량한 방법으로는 바뀌지 않아. 그때 루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최강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강호 오빠? 할인이 놀랐다. 언니도 알아? 그는 지금 내 정보원이야. 정보원? 루나가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됐어? 루나야, 큰일이야. 박준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최강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뭔 말이야? 내가 할인을 만났다는 걸 알고 직접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인질도 잡았어. 인질? 캠핑장 사람들이야.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이와 할머니가? 응.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할 거야. 할인의 주먹이 떨렸다.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루나야, 이제 그만하자. 내가 박준서에게 가서. 안 돼. 루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언니도 죽고 인질들도 죽어. 박준서는 그런 놈이야. 그럼 어떻게 해? 정면 승부야.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루나가 할인을 바라봤다. 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707이 되어줘. 그 다음엔 진짜로 평범한 스님이 되어도 돼. 할인이 깊이 고민했다. 10년간 봉인해왔던 자신의 어둠을 다시 꺼내야 하는 순간이었다. 알겠어. 할인이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아무도 죽이지 않는다. 무력화만 시킨다. 루나가 고개를 저었다. 언니, 그들은 우리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 그래도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해. 할인의 눈빛이 단호했다.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야. 루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끄덕였다. 알겠어. 언니 방식대로 해보자. 두 자매가 다음 목적지를 정하고 있을 때 휴게소에 또 다른 오토바이가 나타났다. 라이더가 헬멧을 벗자 최강호의 얼굴이 드러났다. 할인아. 최강호가 달려와서 할인을 끌어안았다. 정말 내가 맞구나. 10년 만이야. 강호야. 할인도 감격스러웠다. 최강호는 707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몇 안 되는 동료 중 하나였다. 많이 변했네. 진짜 스님 같아. 너도 많이 변했어. 더 남자다워졌네. 하지만 반가운 재회도 잠시 최강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할인아, 미안하다. 뭐가? 최강호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그들과 연관이 있어. 할인과 루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야? 내 보안업체가 박준서의 자금을 받고 있어. 최강호의 고백에 루나가 총을 뽑아 그에게 겨누었다. 역시 믿을 만한 놈이 없어. 잠깐 루나야. 할인이 루나를 말렸다. 강호야, 설명해봐. 처음에는 몰랐어. 단순한 보안 용역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 그들이 새로운 아이들을 납치해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최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루나에게 정보를 흘려준 거야. 속죄하고 싶었어. 속죄? 루나가 비웃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됐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 최강호가 가방에서 폭탄을 꺼냈다. 박준서의 본부를 날려버릴 거야. 모든 증거와 함께. 미친 소리야. 할인이 소리쳤다. 그럼 인질들은 어떻게 해? 그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최강호의 말에 할인이 분노했다. 강호야, 너 정신 차려. 할인아, 넌 몰라. 이미 몇 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실험의 희생양이 됐어. 최강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실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아이들을 구하려면 시설 자체를 파괴해야 해. 사진을 본 할인과 루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들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몇 명이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2명이야. 루나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개자식들. 루나야, 진정해. 할인이 동생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루나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다. 진정하라고? 언니, 지금도 우리와 같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알아.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감정적이라고? 루나가 할인을 노려봤다. 언니는 10년 동안 산에 숨어 살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모른 척 했잖아. 루나의 말이 할인의 가슴을 찔렀다. 사실이기 때문에 더 아팠다. 루나야,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강호 오빠 말이 맞아. 그 시설을 파괴해야 해. 인질들은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못 구하면. 루나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최강호가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인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최선이라고? 할인이 최강호의 손을 뿌리쳤다.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게 최선이야?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최강호가 반문했다. 박준서는 협상할 상대가 아니야. 힘으로만 막을 수 있어. 할인이 깊이 생각에 잠겼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때 갑자기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지훈아,
할인이 급히 전화를 받았다. 스님, 도와주세요.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어디에 있어? 모르겠어요. 어떤 건물의 지하실 같은데. 할머니도 여기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사해요. 하지만 이상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아이들? 나이가 10살 정도 되는데 눈빛이 무서워요. 할인이 최강호와 루나를 바라봤다. 지훈이 말하는 아이들이 바로 새로운 실험체들인 것 같았다. 지훈아, 조심해. 우리가 반드시 구하러 갈게. 스님,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전화 바꿔달라고 하네요. 잠시 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707, 오랜만이군. 박준서였다. 박대령. 할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인질들을 풀어줘. 협상하고 싶다면 혼자 와라. 위치는 문자로 보내겠다. 믿을 수 있어? 선택권이 있나? 1시간 안에 안 오면 인질들부터 처리하기 시작할 거다. 전화가 끊어졌다. 루나가 할인의 팔을 잡았다. 언니 함정이야. 알아. 하지만 가야 해. 그럼 함께 가자. 안 돼. 너희는 아이들을 구하는 데 집중해. 할인이 최강호를 바라봤다. 강호야, 폭탄은 내가 박준서와 협상하는 동안 기다려. 할인아, 믿어줘.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박준서가 지정한 장소는 서울 외곽의 폐공장이었다. 할인이 홀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 건물 주변에는 무장한 경비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혼자 왔군. 박준서가 공장 입구에서 할인을 맞았다. 15년 전보다 늙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인질들은 안전하다. 일단은 박준서가 할인을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공장 내부는 비밀 연구소로 개조되어 있었다. 인상적이지? 15년 동안 이만한 시설을 만들었어. 복도 양쪽으로는 유리창이 있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훈련받는 모습이 보였다. 할인의 가슴이 미어졌다. 이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나? 아무렇지 않다고? 박준서가 웃었다. 이건 국가 최고 기밀 프로젝트야. 너와 루나 같은 최고의 전사들을 양성하는 거지. 우리는 전사가 아니라 피해자였어. 피해자? 박준서의 표정이 변했다. 너희는 대한민국이 만든 최고의 무기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해. 자랑스럽다고?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7살부터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우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 덕분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잖아.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죽인 사람들 중에 진짜 적이 몇 명이나 됐어? 할인의 질문에 박준서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건 대부분이 입막음을 위한 암살이었잖아.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죽인 거였어. 할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우리 부모님처럼. 박준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부모는 반역자였어. 국가 기밀을 누설하려고 했지. 기밀이 아니라 범죄를 고발하려고 했던 거야. 범죄라고? 박준서가 화를 냈다. 아이들을 강화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범죄야? 그건 진화야. 진화라고 부르기엔 너무 많은 피가 흘렀어. 할인이 주변을 둘러봤다. 훈련받는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보였다. 이 아이들도 우리처럼 부모를 잃었어? 대부분은 고아원에서 데려왔어. 어차피 버려진 아이들이야.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할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 아이들도 사람이야.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감상적인 소리 하지 마라. 박준서가 총을 뽑아 할인에게 겨누었다. 넌 이미 감정에 물든 실패작이야. 하지만 루나는 다르지. 그 아이는 아직 순수한 살인 기계야. 인간병기나 다름없지. 루나를 건드리지 마. 건드린다고? 박준서가 웃었다. 난 루나를 데려와서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만들 거야. 너희 둘이 함께 만든 완벽한 시스템으로. 그때 갑자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건물 어딘가에서 폭발음도 들렸다. 뭐야? 박준서가 당황했다. 루나가 온 것 같은데? 할인이 미소를 지었다. 설마 내가 정말 혼자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할인은 박준서를 만나러 오면서 루나와 최강호에게 비밀 신호를 보냈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시에 공격하라는 신호였다. 이 개교꾼. 박준서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천장에서 루나가 떨어졌다. 그녀는 박준서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해 총을 떨어뜨렸다. 언니 늦었어? 완벽한 타이밍이야. 두 자매가 나란히 서서 박준서를 바라봤다. 인질들은? 강호 오빠가 구하고 있어. 아이들도. 그때 박준서가 벽의 비상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건물 전체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너희가 이기더라도 소용없어. 이미 다른 시설들이 가동 중이야. 전국에 10개가 넘는 기지가 있거든. 박준서의 말에 두 자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설을 파괴하려면 박준서가 죽어가면서도 웃었다. 너희 둘 다 죽어야 할 거야. 그 순간 건물이 흔들렸다. 최강호가 설치한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빨리 나가자. 루나가 할인의 손을 잡아 끌었다. 복도를 달리면서 할인은 유리창 너머의 아이들을 봤다.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루나야, 저 아이들. 걱정하지 마. 강호 오빠가 데리고 나올 거야. 실제로 최강호는 다른 팀과 함께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건물을 빠져나오면서 할인은 깨달았다. 박준서의 말이 맞다면 이 한 곳을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폐공장에서 빠져나온 일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구조된 인질들과 아이들 모두 무사했지만 심리적 충격이 컸다. 지훈이 할인에게 달려와 안겼다. 스님,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할인이 지훈을 다독였다. 박씨 할머니도 다가왔다. 스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스님 동생인가요? 할머니가 루나를 가리켰다. 네,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동생이에요.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쌍둥이구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루나가 어색해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루나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어머, 목소리도 똑같네. 하지만 눈빛은 다르구나. 할머니의 말에 루나가 당황했다. 눈빛이요? 스님은 평화로운 눈빛이지만 아가씨는 많이 아파 보여요. 할머니의 말에 루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한편 최강호는 구조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10살에서 15살 사이였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최강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부기관에 맡길 수도 없고 우리가 돌봐야 해.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캠핑장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자.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과 달라. 위험할 수도 있어. 최강호의 우려에 루나가 답했다. 나도 그런 아이였어. 하지만 언니를 만나서 변했잖아. 루나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처음에 경계했지만 루나의 눈빛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너희들 무서웠지? 루나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제 안전해. 더 이상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않을 거야. 가장 어린 아이가 루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약속해. 루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하리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놀랐다. 복수에 사로잡혀 있던 루나가 변하고 있었다.
그때 최강호가 태블릿을 들고 왔다. 문제가 있어.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새벽 서울 외곽의 한 시설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는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고 있었다. 박준서 놈들이 언론을 조작하고 있어. 루나가 이를 갈았다. 예상했던 일이야. 할인이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 최강호가 가방에서 하드디스크를 꺼냈다. 시설을 폭파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복사해뒀어. 시치공 프로젝트의 전모가 다 들어있어. 그럼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그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루나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저들은 이미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어버렸어. 누가 우리 말을 믿겠어? 그럼 어떻게 해? 지훈이 물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할인이 말했다. 박준서 말고 더 윗선의 사람들을 끌어내야 해. 그때 루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누구지? 루나가 전화를 받았다. 루나야, 나야. 익숙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목소리였다. 박준서, 내가 어떻게... 놀랐지? 나는 쉽게 죽지 않아. 박준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폭발해서 어떻게... 미리 빠져나왔거든. 너희가 공격할 줄 알고 있었으니까. 루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뭘 원해? 마지막 게임을 하자. 너희 둘과 나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진짜 보스? 진짜 보스? 궁금하지? 시치공 프로젝트를 실제로 기획한 사람이 누구인지. 할인이 루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박준서, 그만해. 이미 끝났어. 끝났다고? 하하. 박준서가 웃었다. 너희가 파괴한 건 빙산의 일각이야. 진짜 본부는 따로 있어. 어디에? 알고 싶으면 와라. 위치를 보내겠다. 또 함정이겠지. 함정이든 아니든 와야 할 거야. 왜냐하면 박준서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너희 부모의 진짜 유언이 여기 있거든. 할인과 루나가 동시에 긴장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 아니야. 너희 부모는 죽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어. 너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을. 전화가 끊어지고 곧 위치 정보가 날아왔다. 놀랍게도 그 장소는 청와대 근처였다. 청와대? 최강호가 놀랐다. 설마 정부 내부에. 그럴 리가 없어.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어. 루나가 일어섰다. 언니, 이번에야말로 정말 함정일 거야. 알아. 하지만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면. 할인도 일어섰다. 함께 가자. 최강호가 말했다. 너희 둘만 보낼 수는 없어. 강호야, 고마워.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야. 가족이라면 나도 포함이지. 우리는 707에서 함께 자란 형제잖아. 최강호의 말에 할인이 감동했다. 그럼 셋이 함께. 잠깐. 지훈이 나섰다. 저도 같이 갈게요. 지훈아, 너는 안 돼. 너무 위험해. 스님을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박씨 할머니도 일어섰다. 나도 갈게요. 할머니, 말도 안 돼요. 이 나이에 뭐가 무서워요? 그리고 아이들은 누가 돌봐요? 할머니가 구조된 아이들을 가리켰다. 이 아이들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의 말이 맞았다. 아이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할인이 부탁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꼭 돌아와요. 할머니가 할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동생분도.
이제 막 만났는데 또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루나가 할머니의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할머니, 루나야, 복수는 이제 그만하고 언니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낼 수 있어. 너희에게는 그럴 힘이 있어. 할머니의 격려에 힘을 얻은 세 사람은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다. 박준서가 지정한 장소는 청와대 근처의 한 고급 호텔이었다. 하지만 일반층이 아니라 지하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었다. 여기가? 최강호가 의아해했다. 호텔 지하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실제로 호텔 지하 5층에는 거대한 비밀 회의실이 있었다. 그곳에서 박준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와줬구나. 박준서 옆에는 정장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70대로 보이는 그 노인의 얼굴을 본 할인이 깜짝 놀랐다. 설마. 그래, 맞다.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이승만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이승만. 15년 전 시치공 프로젝트를 승인했던 최고 권력자였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니. 죽었다고 발표한 건 거짓이었어. 나는 그동안 그림자에서 모든 일을 조종해왔지. 이승만이 할인과 루나를 바라봤다. 우리의 최고 작품들이군. 작품이라고? 루나가 분노했다. 우리는 사람이야. 사람? 이승만이 비웃었다. 너희는 대한민국의 미래야. 완벽한 전사들이지. 완벽한 전사라면서 왜 우리를 제거하려고 해? 할인이 물었다. 제거하려는 게 아니야. 업그레이드 하려는 거지. 이승만이 테이블 위에 주사기를 가리켰다. 이걸 맞으면 너희의 능력이 2배로 향상될 거야. 그리고 감정도 완전히 제거되고. 감정을 제거한다고? 감정은 약점이야. 너희가 망설이는 이유도 감정 때문이지. 이승만의 말에 두 자매가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야. 인간이라. 이승만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너희 부모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봐라. 이승만이 오래된 녹음기를 틀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인아, 루나야. 아빠 목소리 들리니? 부모의 목소리였다. 두 자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와 엄마는 너희에게 미안해. 너희를 이런 실험에 참여시켜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 거부하면 너희가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거라고 했거든. 처음에는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지. 이건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한 일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모든 증거를 모았어. 이 실험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너희가 대신 이 일을 해줘. 하지만 복수하지는 마라. 복수는 또 다른 고통만 만들 뿐이야. 대신 진실을 밝혀라. 그래서 더 이상 너희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 사랑한다, 할인아, 루나야.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야.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할인과 루나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제 알겠지? 이승만이 말했다. 너희 부모도 결국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였어. 반역자가 아니야. 할인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진짜 애국자야.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던 거야. 미래? 이런 실험이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루나가 이승만을 바라봤다. 감정 없는 기계들만 남게 될 거예요. 그게 완벽한 국가야. 완벽한 지옥이겠죠. 할인이 최강호를 바라봤다. 강호야, 녹음하고 있지? 당연하지. 최강호가 숨겨진 녹음 장비를 보여줬다.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어. 이승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희, 이제 끝이에요. 루나가 일어섰다.
더 이상 아이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며 무장한 경비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잡아라. 박준서가 소리쳤다. 하지만 할인과 루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15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때였다. 두 자매의 완벽한 콤비네이션이 시작됐다. 할인이 오른쪽에서 공격하면 루나가 왼쪽에서 지원했다. 같은 훈련을 받은 쌍둥이다운 호흡이었다. 경비들이 모두 제압된 후 이승만이 비상구로 도망치려 했다. 도망가지 마세요. 할인이 그의 앞을 막았다. 당신의 죄를 인정하세요. 죄라고? 나는 나라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였잖아요. 루나가 증거 서류들을 내밀었다. 시치공 프로젝트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승만이 마지막으로 총을 뽑았다. 그럼 너희도 여기서 끝이야.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최강호가 그를 제압했다. 게임 끝이야, 할아버지. 마지막 전투와 진실 공개. 그날 밤 모든 증거가 언론에 공개됐다. 시치공 프로젝트의 진실, 이승만과 박준서의 범죄, 그리고 희생된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국정감사가 열렸고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됐다. 할인과 루나는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서로를 되찾은 것이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두 자매는 캠핑장으로 돌아왔다. 구조된 아이들도 함께였다. 이제 정말 끝났어. 할인이 말했다. 응, 이제 새로 시작이야. 루나가 답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다. 박씨 할머니와 지훈, 그리고 캠핑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치유되어 갔다. 루나도 변했다. 복수에 사로잡혀 있던 차가운 눈빛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돌아왔다. 언니, 내가 스님이 될 수 있을까? 어느 날 루나가 물었다. 왜 안 돼? 너도 나처럼 평화를 찾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죽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죄는 평생 짊어져야 해.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어. 할인의 말에 루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강호는 캠핑장 근처에 정착해서 아이들의 보안을 담당했다. 과거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한 것이다. 지우는 할인과 루나를 스승으로 모시며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갔다. 단순히 캠핑장 일만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박씨 할머니는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어주었다. 전쟁으로 잃었던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것 같다고 했다. 2년이 지났다. 산사 캠핑장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 상처받은 아이들, 그리고 평화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할인과 루나는 진짜 자매가 되었다.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아픔을 나누며 함께 치유해 나갔다. 구조된 아이들도 모두 새로운 삶을 찾았다.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 모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꿈꾸고 있었다. 어느 봄날 캠핑장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젊은 부부와 5살 정도의 아이였다. 혹시 여기가 그 유명한 치유 캠핑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할인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아이가 좀 특별해서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인이 아이를 자세히 보니 어린 자신과 루나의 모습이 보였다. 너무 조용하고 눈빛이 또래보다 성숙했다. 혹시? 네, 맞습니다. 이 아이도 그런 실험의 피해자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해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할인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안녕, 나는 할인이야. 아이가 조심스럽게 할인을 바라봤다. 저는 민준이에요. 민준아, 여기서 친구들과 함께 놀래? 할인이 다른 아이들을 가리켰다. 예전에 구조된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놀고 있었다. 민준이의 눈에 호기심이 생겼다. 저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할 수 있어. 그때 루나가 다가왔다. 민준아, 나는 루나야. 할인 언니의 동생이지. 쌍둥이세요? 맞아. 우리도 예전에는 너처럼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민준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너도 우리처럼 될 수 있어. 그날 저녁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았다. 할인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2명의 자매가 있었어. 그들은 어린 시절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서로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그 자매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 할인이 루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날 밤 할인과 루나는 산 정상에 올라가 별을 보았다. 언니, 우리 정말 자유야? 응, 정말로. 그럼 이제 뭘 하고 싶어?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도 그래. 루나가 언니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폭력 속에서 태어나 평화를 잊었지만 결국 서로가 서로를 구했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어. 두 자매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미래를 꿈꿨다. 더 이상 인간병기도 복수에 사로잡힌 자매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미래를.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왔다. 그 소리는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것 같았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할인과 루나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관계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